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시작됐죠? 네, 그럼 이번 8장 3절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앞선 절에서 배웠던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고요. 설명 들었던 것처럼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엑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죠. 하나의 테이블은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는 거고요. 각 테이블은 고유한 이름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체에 관한 데이터들은 릴레이션에 담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표현이 헷갈리시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관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학번에 대한 릴레이션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테이블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이 하나의 테이블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각 테이블은 고유한 이름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시가 학번이라는 겁니다. 이 테이블 전체 이름이 학번인 거예요. 속성도 학번이지만 이 테이블 전체도 학번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테이블 하나가 하나의 릴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테이블을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는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조, 테이블 하나 전체를 하나의 릴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은 추상적인 개념, 테이블은 요걸 좀 더 구체화된 표현, 이 테이블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용어가 있습니다. 네, 알아봐야겠죠? 먼저 튜플이 있고요. 튜플은 각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행. 이게 하나의 튜플입니다. 하나의 튜플이요. 하나의 튜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이 하나의 튜플을 다른 말로는 이제 레코드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튜플, 행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은 그냥 표에서의 표현인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걸 튜플이나 레코드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속성은 각 테이블의 열이다. 테이블의 각 열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학번, 성명, 학과명, 학년,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속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속성 하나에 포함된 모든 값의 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메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속성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요 데이터베이스 요 릴레이션에서의 성명에 대한 도메인은 네, 안 겹치죠? 도메인은 당연히 이현석, 그 다음에 강은희, 한예원, 이종원. 요게 이제 이 표의 이제 집합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요거를 다른 말로 도메인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성명에 대한 도메인이 이렇다. 널 값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도 널을 많이 쓰게 되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none이고요. 이제 C나 C++에서는 null이라고 하죠. 하나의 튜플에서 속성값이 혹시 없거나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null이라고 표현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현석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핸드폰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냥 null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속성 값을 모르거나 적합한 값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값을 null 값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수라는 게 있죠. 디그리, 영어로 디그리고요. 차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한 릴레이션이 가지는 속성의 전체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러니까 6차수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가 있는데, 카디널리티는 한 릴레이션이 가지는 튜플의 전체 개수, 한 테이블이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행의 전체 개수, 전체 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예제 같은 경우에 몇 개일까요? 예, 이거는 4개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 테이블의 카디널리티는 4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의 테이블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용어, 키라는 게 있습니다. 키라는 거는 각각의 튜플이 겹치지 않고 모두 다른 값을 가지게끔 하는 속성의 모임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키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뭔가 키를 쓰게 되면은 뭔가 열 수 있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 이제 키라고 하죠. 어떤 요청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속성들, 이런 걸 키라고 우리가 보통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슈퍼키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일성을 충족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유일성이란 건 각 튜플을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느냐, 또는 각 튜플을 구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4개의 튜플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학번이란 걸로 4개를 다 구별할 수 있죠. 다 이제 각 튜플이 유일하게 학번은 다 다르죠. 학번이나 속성은 모두 다 다르죠. 이런 거는 슈퍼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예를 들면 이연석이란 이름과 학과명을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키로. 그때가 이제 속성들의 집합인 겁니다. 이연석과 컴퓨터공학과라는 거를 함께 이렇게 키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4개의 행을 다 구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건 슈퍼키예요. 이 집합도 슈퍼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다 6개를 다 하나의 키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왜냐면 이 6개가 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 튜플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슈퍼키가 이제 유일성이라는 거는 각 튜플, 각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각 레코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를 충족하는 그런 속성이나 속성들의 집합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후보키는 이제 이 슈퍼키들 중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들의 집합인데요. 슈퍼키들 중에서 최소한으로 가지고 최소한의 최소성을 만족하는 속성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최소성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속성들로만 키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 이거 속성을 6개 다 쓰는 것도 슈퍼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학번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키는 학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명하고 학과의 조합으로도 우리가 슈퍼키로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다른 그 슈퍼키들 중에서도 가장 최소성을 만족하는 거는 학번 또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슈퍼키, 저는 이름이 처음에 헷갈렸었는데 슈퍼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슈퍼키가 굉장히 큰 범주고요. 그 안에 후보키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소성이다. 이 각 튜플을 구별할 수 있는 각 튜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 중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속성들로만 키가 구성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슈퍼키 중에 속성값이 하나인 것들, 그건 당연히 후보키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슈퍼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학번일 수도 있고, 헷갈리실까봐 지금 여러 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명 플러스 학과일 수도 있고, 그쵸? 또는 뭐 성명 플러스 학년일 수도 있겠죠. 또는 극단적으로 6개 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최소성,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게 뭐예요? 학번인 거죠. 그쵸? 이 하나가 없을 때는 두 개로 이루어진 게 후보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 슈퍼키들 중에서 최소성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키라는 게 있어요. 기본키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나 관리자가 후보키 중에 기본으로 사용할 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기본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역시 후보키 안에 기본키가 하나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 기본키가 하나 존재할 겁니다. 네, 이거 열쇠 모양입니다. 네, 아무튼 이해되시죠? 그 후보키들 중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나 관리자가 기본으로 사용할 키를 설정을 해놓는데 그걸 기본키라고 한다 라고 하고요. 대체키는 기본키로 선택되지 못한 후보키들이에요. 그러면은 기본키 말고 나머지들을 이제 대체키라고 한다. 너무 이해하기 쉽죠? 네. 그럼 외래키란 건 뭐냐? 외래키라는 거는 설명을 일단 한번 볼게요. 한 릴레이션에 소속된 속성 또는 속성 집합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가 되는 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고객 정보가 있었죠? 고객 DB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 DB가 있다고 해볼게요. 주문 DB에는 뭐 주문 ID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걸 주문한 고객명 속성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속성들이 쭉쭉쭉 이루어져 있겠죠, 테이블로. 그쵸?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고객 DB는 어떻게 되겠죠? 뭐 고객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고객명이 있을 거고요. 뭐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고객 아이디라고 해볼게요. 주문한 사람 고객명이 아니라 고객 아이디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문 DB에서의 기본 키는 아마도 주문 아이디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 아이디는 고객 DB에서 기본 키예요. 예를 들면 이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봤을 때 주문 DB 관점에서는 고객 아이디라는 게, 이 고객 아이디라는 게 외래 키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키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릴레이션에 소속된 속성, 예를 들면 고객 아이디 또는 속성 집합 여러 개 두 개 조합한 거가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되는 경우, 기본 키가 되는 키, 그런 거를 이제 외래 키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역시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까 데이터 모델인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개요에서 설명드렸었는데 무결성의 제약 조건이 있고요. 설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며,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수단이다.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족해야 되는 이제 조건이다. 그래서 이 조건은 삽입, 삭제, 수정, 연산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변하더라도 무결성의 제약 조건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제약 조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결성의 제약 조건 안에는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이겁니다. 기본 키가 우리가 어떤 그 각 튜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속성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른 기본 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은 널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학번 우리가 기본 키로 정했으면은 학번이라는 속성에는 널이 존재하면 안 되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이제 회원 가입할 때 필수 정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체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기본 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은 널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규칙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외래 키가 참조할 수 있는 값만 가져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아까 그 주문 DB에서 고객 아이디가 이제 외래 키라고 했었는데 그 외래 키가 가지고 있는 값이 실제 고객 DB에 있는 고객 아이디 중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무조건 그 어떤 외래 키는 다른 릴레이션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네.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연산. 방금은 이제 구조랑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용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실제로 관계형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연산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관계 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선형 대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대신 표현하는 건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언어다. 그게 관계 대수입니다. 그래서 연산자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자들의 집합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건 그냥 간단히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 관계형 대수, 아무튼 연산자들의 집합인데 이 관계형 대수 안에는 일반 집합 연산자와 그다음에 순수 관계 연산자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집합 연산자는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곱, 순수 관계 연산자는 선택, 추출, 조인, 나누기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차이는 여기서 관계라는 표현이에요. 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각각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마실게요. 먼저 합집합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하나의 DB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나 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릴레이션이 하나의 DB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 연산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두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을 모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속해 있는 튜플은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하나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릴레이션 R과 S라고 했을 때 기호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R, U, S. 요게 합집합 연산에 대한 기호예요. 대수적으로. 그래서 한번 예제를 살펴볼게요. 이 R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S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또는 R이라는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R이라는 릴레이션도 있고 S라는 릴레이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학번과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합집합을 해보겠습니다. 합집합을 하면은 이제 김태진이라는 사람은 중복되죠. 그쵸? 이거는 한 번만 이제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다 그냥 쭉쭉쭉쭉 합쳐진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데 중복된 건 하나만 저장한다. 그게 합집합 연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교집합 연산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죠? 두 릴레이션이 모두 가지고 있는 튜플을 찾는 연산이다. 그리고 기호로는 요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죠? 요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이라는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이라고 우리 말하는 그 구조가 있고요. S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교집합은 뭘까요? 아까 합집합에서 저장될 때 한 번만 저장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김태진이라는 학생
레코드만 이렇게 딱 남게 되겠죠. 교집합을 하게 되면. 네, 이게 너무 쉬우시죠? 네, 차집합 연산도 있습니다. 차집합은 당연히 두 릴레이션, 그러니까 한 릴레이션을 하나에 대한 릴레이션에 대해서 빼는 겁니다. 그 말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 릴레이션에 있는 릴레이션에 속하지만 다른 릴레이션에는 속하지 않는 튜플을 구하는 연산이다. 그래서 R 빼기 S가 있고 S 빼기 R 이런 식으로 빼기로 표현된다 라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R과 S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R에서 S를 빼면은 보면은 R 중에서 있는 R에서 갖고 있는 속성 중에 S에 있는 거는 아까 교집합에 나왔던 김태진이라는 이 학생에 대한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나머지 것들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만 남게 되겠죠. 연산에 의해서. 반대로 S 빼기 R을 해보겠습니다. S 빼기 R을 하면은 S에서 있는 속성이지만 S에서 또 있는 레코드고 R에서도 있는 레코드는 삭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김태진이라는 학생에 대한 레코드만 없어지고 남는 건 이지연, 김예원 이런 식으로 네, 연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티션 곱이 있습니다. 카르티션 곱이 있고요. 요거는 두 릴레이션에 속한 튜플들의 모든 조합을 취해보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곱하기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R과 S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이 있다고 할 때 동일합니다. 계속 예제가 동일한 예제입니다. 곱하기 3을 하면은 이거 지금 R의 카디널리티가 몇이죠? 3이죠. S의 카디널리티가 몇이죠? 3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조합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 R 카르티시안 곱 S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카디널리티는 9가 되겠죠. 네. 3 곱하기 3이니까요. 모든 경우의 수는, 모든 조합은. 그래서 보면은 이 김태진에 해당하지만, 이거 좀 예제가 바뀌었네요. 나이로 이제 예제가 바뀌었네요. 네. 아무튼, 김태진이 3번 들어가고, 각각의 김태진이 이 S에 해당하는 속성 모두를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조합이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칼테이션 곱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 연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 집합 연산자를 봤었고요. 이제 순수 연산 관계 연산자를 순수 관계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관계 연산자, 여기서부터 순수 관계 연산자입니다. 네, 먼저 선택입니다. 네, 선택은 말 그대로 이 하나의 릴레이션 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구하는 연산이에요. 주로 시그마 기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시그마, 그 다음에 어떤 선택 조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릴레이션,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릴레이션 이름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런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시그마 등급이 이게 안 보일까봐 제가 다시 써드리는 겁니다. 골드, 그 다음에 고객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 릴레이션 이름이 고객인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릴레이션 이름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 중에 등급이 골드인 것만 알려줘. 등급이 골드인 튜플을 알려줘. 등급이 골드인 레코드를 알려줘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등급 중에 골드인 것들 2개가 뽑혀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추출은 속성에 대한 거예요. 속성. 그래서 릴레이션에서 원하는 속성만 선택해서 뽑아내는 연산입니다. 주로 파이 기호. 요 파이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밑에 보통 이제 이거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입니다. 이거는 속성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역시 이제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 그 릴레이션이라고 통일하게 쓰겠습니다. 릴레이션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아까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파이 속성 리스트, 아이디, 나이, 직업, 고객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떤 뜻이냐?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에서 아이디, 나이, 직업 속성만 뽑아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수는 줄어들지만 카디널리티는 동일한 이런 테이블 같이 우리가 넘겨주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 조인 연산이 있습니다. 조인 연산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정의부터. 두 릴레이션이 가진 속성 중 공통으로 가진 특정 조건을 뽑아 그 속성에 맞게 튜플들을 재구성하는 연산이다 라는 겁니다. 주로 수식은 기호는 요 나비 넥타이 같은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앞뒤로 릴레이션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역시 조건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제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부서라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보니까 차수가 5개, 부서는 차수가 3개, 카디널리티는 역시 5개, 이거는 4개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원, 부서, 잘 보이실까요? 제가 좀 써볼게요. 직원, 부서. 근데 조건은 부서 번호가 같아야 돼. 부서 번호가 부서 번호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 직업이라는 릴레이션과 부서라는 릴레이션 중에 릴레이션들 중에 이 부서 번호가 같은 걸로 합쳐줘, 조인을 해줘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직원이라는 거 안에 이 부서 번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부서라는 릴레이션에서 부서 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이 1번에 해당하는 A01이죠. A01의 부서 번호가 같은 부서명과 지원 부서명과 사무실 호스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지원부 사무실 튜플을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서 번호를 비교해서 나머지 속성 값들을 갖고 와서 합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약에 해볼까요? 그림 8-17 앞선 그림입니다. 네, 요 그림에서 아래와 같은 이제 요 연산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길게 표현을 앞서 배웠던 그런 연산들을 연속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을 검색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연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파이, 이름, 경영지원부, 부서명이 경영지원부,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직원, 네, 조인, 부서번호 같은 거. 아까 보시면은 요거 여기까지가 앞에서 방금 한 거예요. 여기서 방금 한 거 요거랑 동일하죠, 여러분들?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었죠? 직원과 부서가, 사실 직원 안에는 우리가 부서라는 그 처음에 부서에 대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지원부에서 근무하는 사원 이름을 검색하고 싶으면은
이제 직원만 봐서 직원 릴레이션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 정보, 부서에 대한 DB를 같이 한번 살펴봐서 직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직원과 부서 두 릴레이션을 조인을 시킵니다. 조인을 시킬 때 부서 번호가 같은 거를 기준으로 조인을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직원과 부서 릴레이션이 합친 형태의 어떤 테이블이 재구성이 되겠죠. 그럼 재구성이 된 것 중에 추출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경영지원부 부서명이 경영지원부인 것만 일단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보면은 경영지원부인 것만 선택이 되면은 요 튜플이랑 그리고 요 튜플 이 두 가지가 선택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파이 이게 추출이라고 했었죠. 추출 지금 이런 순으로 연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추출이 되겠죠. 이름이란 속성값만 추출해줘 라고 하니까 그 두 개의 튜플 중에 이름만 갖고 있는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네, 질문 남겨주세요. 나누기 연산은요. 나누기 연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 릴레이션에 담긴 모든 튜플과 관련이 있는 다른 릴레이션의 속성으로 결과를 얻는 연산이다. 좀 헷갈리시죠? 예를 들면 고객 릴레이션이 있고 우수 등급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우수 등급은 이제 골드라는 것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속성 그 튜플이 속성도 등급이라는 거 하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을 우수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 등급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골드 지금 골드 속성 이거 뭐냐? 그 값이 골드밖에 없으니까 골드에 해당하는 김성삼 고객이라는 사람과 유경이라는 그 사람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면 보통 튜플이 이 전체 속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나누기 연산은 선택한 후에 해당 속성은 없애는 겁니다. 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추출된 그 테이블의 재구성을 보면은 골드인 등급에 해당하는 튜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등급이란 속성은 없어졌다. 네, 이해되시죠? 그게 나누기 연산입니다. 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거를 이런 랭귀지를 SQL이라고 합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게 되고요. 앞서 배웠던 우리가 대수, 네, 데이터 연산을 위한 관계 대수를 실제로 랭귀지로 표현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관리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질의용 언어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의 대화를 돕는 매개체이다. 그러니까는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대수 그 관계 대수들을 배웠잖아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표현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SQL이다라는 거고요. 기능에 따라서 정의어, 조작어, 제어가 있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시죠?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그의 구조나 어떤 형태, 표현 형식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고 창고를 정의하는 거고 데이터 조작어는 그 안에 데이터들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언어 랭귀지 집합을 말하고요. 데이터 제어어는 그 밖의 것들 관리나 운영을 위한 제어다. 세 가지로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SQL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가 있는데요. MySQL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QLite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MySQL이라는 게 사실 대규모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C랑 C++, 파이썬, 파이썬, PHP, 파이썬 이런 것들과 연동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오라클사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일 겁니다. MySQL이. 그래서 굉장히 상업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별도의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서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사실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데서는 좀 괜히 좀 덩치가 벌키한 거죠. 번거롭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쉽게 아예 앱에다가 이건 사실 별도의 서버니까 앱에 내장 같은 게 안 되겠죠. DB 같은 게. 근데 만약에 모바일이나 그런 데서 그래서 쓰기가 어렵고요. SQLite라는 게 있습니다. SQLite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MySQL을 조금 더 개량화한 거다. 경량화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인베디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별도 서버로 동작하지 않고 어, 자신이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앱 내부에 내장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웹 서버 같은 거 개발을 하면은 SQLite 같은 거 진짜 많이 쓰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도 쉽고 설치도 쉽고 쓰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서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덩치가 경량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덩치가 작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하기도 적합하고요. 그리고 SQLite라는 그 자체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서 이제 다양한 데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SQLite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MySQL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되고 아무튼 SQL이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꽤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죠? 설명을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까봐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다음 장에서 빅데이터는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짧게 하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